혹시 이런 그 주택이나 단지 말고 아까 이게 사실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산업체가 공장이 좀 에너지 덜 쓰게 또 공장도 에너지 생산하면서 쓰게 그럴 수는 없나요? 그런 거 만드신 거 없어요? 네, 있어요. 그 2019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장인데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건축주를 알게 됐고요. 그 건축주분의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 비용이 더 드는 걸 알면서도 제로에너지 건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뭐 만드는 공장입니까? 거기는 열회수용 환기장치라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순환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예 생산품이 그거예요? 본인이 만드는 제품이 제로에너지 주택에 들어간다면 자기의 공장 건물도 제로에너지 건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동의한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45억 정도의 공사비를 예측하셨는데 한 7억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럼 한 15% 정도 상승이 됐던 건데. 근데 아무튼 큰 공장은 아니군요. 네. 좀 작은 공장이네요. 네, 오피스형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하하고 1층 정도가 공장으로 하고 나머지 2, 3, 4층은 이제 오피스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런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실내 쾌적성, 아까 냉방 에너지나 난방 에너지를 줄이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거듭나면 이런 산업 부분에서 제조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있지만 그러한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근무지 정도라도 에너지 효율화된 건물,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건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부터 공공건축물 하시는데 이 교수님도 공공건축물은 이미 이렇게 제로 에너지로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최근에 그것도 최근은 아니지만 한 강동구청 건물이 그린 리모델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리모델링 하면은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노후화된 것으로부터 약간 새롭게 개선한다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린이 들어가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동구청 별관이 과거에는 경찰서 건물로 쓰여지다가 전부 다 그 건물을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제로에너지 건물에 준하는 건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설계를 했었는데요.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네. 뼈대와 그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피만 디자인을 다시 하면서 에너지 성능을 네, 됐네요. 그랬더니 기존 오피스 건물에서 소비하는 그 1년에 단위 면적당 소비하는 그 량을 한 372kWh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그린 리모델링 한 건물은 57%를 줄인 양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본관 디자인도 저희가 이제 인면 디자인을 해드렸는데요. 그 인면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외피를 다시 좀 단열재를 덧붙이고 유리창을 교체하는 좀 별관보다는 좀 성능이 낮은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한 35% 절감이 되는 걸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린 리모델링도 단계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 이제 결국은 투자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투자비에 따라서 목표 성능이 달라집니다. 네. 그 새로 짓는 건물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개선해 쓴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그린 리모델링이 앞으로 더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부분에서 골조부터 처음부터 기초부터 한다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건물의 수명은 구조의 수명하고 결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구조의 성능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요. 좋은 거고요. 이렇게 뼈대하고 슬래브 기둥을 놔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피만 인면을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다시 하면서 단열, 기밀, 그리고 실내에는 열외수용 환기장치, 예, 그리고 예. 외부에는 외부 블라인드, 그러면서 디자인을 해서 태양광 전지판을 멋있게 넣는다면 정말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구나. 미래 인류를 뭔가 좀 예. 고민하는 기업이구나라는 좀 인지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강동구청뿐 아니라 여러 곳 있죠. 그런 그린 리모델링 한 곳들이. 그렇죠. 지금 국토교통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노인, 그다음 어린이, 또 의료시설, 그러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의료시설 등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전까지는 경로당을 뺀 어린이집 의료시설들을 그린 리모델링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서울시는 특별히 경로당을 포함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 이런 쪽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되신 계기가 혹시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겁니까? 이제 2003년도에 한국에 바로 교수로 이제 오면서 명지대학교 교수로 오면서 유학 끝나시고. 네, 유학 끝나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한국의 교수로 예.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이제 제가 지내던 아파트의 층간 소음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좀 추웠습니다. 아파트가. 여름에는 시원한데 판상형이라 앞뒤 열어놓으면 시원했는데 겨울엔 굉장히 추웠고 그럼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 집만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주택들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어디가 문제인지 봐주는 현장 전문가 역할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양발을 몇 컬레씩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갔어요. 발이 시려워서? 아니요. 한 번 그 집에 갔다 나오면 그 집이 너무 반지하에 눅눅해서 내 양발이 젖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그 다음 집을 가려면 양발을 바꿔 신고 또 가야 되는 상황인 아니, 거죠. 그 양말이 젖을 정도로 눅눅해요? 젖을 정도로 눅눅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야. 심지어는 장판을 열면 완전히 물바다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비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왜 온 집안은 다 곰팡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는 인권의 문제인지 이건 주거권의 문제인지 굉장히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모든 재산의 가장 비싼 게 집이거든요. 그렇죠.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나의 가장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이 비싼 나의 소지품이 나의 소유물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건강을 해치죠. 이 집에 살다가는 내 몸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힘들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곰팡이로 결로로 심지어는 뭐 이런 걸 보니까 이건 뭔가 건물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후의 문제인지 이걸 왜 고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맥상통한다. 에너지 절약형 건물, 이 해법은 결국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가는 해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절이 딱 있었는데요. 이렇게 결로가 생기고 바닥에 눅눅하게 물이 찬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밀폐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단열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단열, 그러니까 밀폐. 밀폐도 밀폐인데요.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공간에 이 하나의 벽체가 수직으로 서 있든 수평으로 있든 그 공간에서 열이 마음대로 들락달락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단열을 잘하면 되겠네. 바닥부터 단열을 잘하고 벽도 단열을 잘하고 지붕도 단열을 잘하면 다 단열을 잘하면 온도차가 극심하더라도 해도 그렇지. 그런 결로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네. 그런데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데 에너지까지 절약하는 그렇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로에너지 건축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뭔가 좀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개선의 그 솔루션이 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솔루션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나라는 제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2003년도니까 2003년도에서 2010년도 그 사이에 초반에는 에너지 문제를 건물하고 연결시키는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눅눅함 없애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모든 집에 곰팡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우리 집도 있고 당신 집도 있으니까 화장실에 곰팡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뒷베란다에 결로 생겨서 물 줄줄줄 흐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뭐 동파로 인해서 수도꼭지가 얼어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뭔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당연한 것들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로 좀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랬더니 막 이 집만 고친 게 아니라 지구도 고칠 수 있는 솔루션이 집 고치고 공장 고치고 도서관 고치고 이러다 보면 지구를 고치는. 네. 최근에 그 도서관도 하나 설계한 게 있는데 예. 네. 마을 도서관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 도서관인데 강동구에 둔촌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둔촌동. 네. 많은 분들이 태양광 전지판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요? 그 보기 싫다, 혐오스럽다, 왜 건물에 저런 걸 붙이느냐 이런. 그래서 옥상에다가 그냥 올려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옥상에 태양광을 붙이면 옥상 정원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옥상에도 올리지 마. 이래서 태양광 전지판을 제가 띄웠습니다. 어디다가요? 옥상 위에요. 옥상 위에? 네. 그래서 마치 숲속에 그늘처럼 태양광 전지판 위에다 띄우니까 그 아래는 옥상 정원이 생기고요. 그 밑에는 또 도서관이 되는 거죠. 3단 케이크처럼요. 도서관, 옥상 정원, 그 위에 태양광 전지판. 그래서 옥상 정원 아래서 보면 보이지는 않고요. 태양광 전지판은. 그래서 많은 분들의 희망을 다 해결해 드렸어요. 일단 태양광 전지판 안 보이게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옥상 정원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어 드리는데 그 도서관이 전전화 건물이에요. 전화. 전전화가 뭐예요? 완전히 전기만 쓰는 건물. 완전 전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전화. 네, 전기화시키는 건물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얘는 난방, 온수, 모든 그러니까 모든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전기로만 쓰는 거죠. 전기난방, 전기온수. 네, 그래서 전기로만 하다 보니 직접 건물에서 직접 배출하는 아까 화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직접 배출이 없는 건물이에요. 도시가스를 안 떼니까. 네, 대신에 간접 배출이죠. 간접 배출이 있는데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화석연료. 네, 3단 케이크처럼 태양광을 확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에 비해서 전기요금도 조금 50%밖에 안 낸다는 관장님의 아주 기쁜 말씀을 전 얼마 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도 뭐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미 2년 전부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이제까지 설계를 해왔던 그런 것과 상당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그렇죠. 달라도 해야 되고 같아도 해야 되는. 그래서 과거에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에너지하고 건축의 그 상관관계를 고민하지 않았던 건축가들도 많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은 이제 항상 건물 그러면 에너지를 같이 고민하니까 그렇죠. 더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학과 과목 중에 아마 이제 건축과 에너지 이게 전공 필수가 됐겠네요. 굉장히 선호하는 과목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필수 과목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의무적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죠. 요즘 그 건축 환경 시스템이라던가 그 건축 환경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수 과목이고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환경 친화 건축이라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에서 실제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설계했던 그래서 뭐 국내 최초 제로 에너지 뭐 무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회사를 운영하면서라는 표현 쓰셨는데 건축가로서는 그 또 창업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일을 하면서요? 디자인 창업, 네, 뭐 설계, 그러니까 보통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교수님이 예.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저는 교수를 6년 하다가 안식년 때 창업을 했어요. 설계 사무소로. 그래서 법인까지 설립을 하면서 13년 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객들도 많이 늘어납니까? 그 고객들은 바로 제로 에너지 건축 내지는 그린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고객들만 올 거 아니에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훌륭하신 건축주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점점 늘어납니까? 공공에서 특히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딴다던가 제안을 해서 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민간에서 이런 경력이 좀 있는 경륜이 있는 회사가 할 일이 조만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야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작년 6월에 이달에 한국판 뉴딜 인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네. 한국판 뉴딜 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겁니까?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재생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재생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많은 자재들이 있어요. 예. 그 자재들은 또 제조업과 직결이 되고요. 그렇죠. 또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노동력하고도 연결이 돼서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코로나 시국 때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결국은 그린 리모델링이 그 그린 뉴딜의 핵심 주자였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해명 아이들 놀이터라고요. 종로구청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해명 아리수라고 하는 그 가압장이 있는데요. 가압장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경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고지대에 수돗물을 올려주려면 이렇게 펌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가압장이 굉장히 30년 이상 된 가압장이 낡은 가압장이 그 종로구 어린이 극장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 이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 이게 환경 기초 시설이라 함부로 이걸 개선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작동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2층에 옥탑방 같이 생긴 곳이 거기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극장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걸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새로운 용도를 넣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발주를 나와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설계를 하면서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그 가압장 옥상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 2층에다 놀이터를 만들고요. 놀이터까지 올라가는 공간을 또 하나 만들고요. 그 공간에 땅이 없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 상부에다 빔을 걸어서 거기에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 옥상에 놀이터까지 가는 전망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놀이터네요. 그냥 그 자체가 놀이터가 되게.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장애라든지 유모차도 어린이 놀이터는 2층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까지 또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되면서 그럼 과거에 있던 그 수도사업소의 그 사무실을 이제 요즘은 워낙에 기계가 효율화가 되다 보니까 그 가압장 안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기계가 작아지면서.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밀고 사무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을 되고. 그 안에 넣어드리면서 아파트 형태처럼 아주 잘 만들어 드렸더니 기존 대비 난방, 냉방 그런 에너지량이 한 70%씩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가 새롭게 탄생한 사례를 보시고 아마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좋아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지신 사무 거죠. 공간도 좋아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건축가로서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했지만 좀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로구청,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 그다음에 서울시가 함께 작은 가압장이지만 힘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줬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전 아주 딱 귀에 들어와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건물 자체를 철거해서 그 폐건축 자재만 해도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한 물질들 아닙니까? 네. 그것보다는 가급적 부시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아파트도 그런 거 못할까?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개별적으로는 우리 집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동이 다 같이 사인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한 동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겉 표면을 전부 단열재로 싸고 그래야죠. 모든 유리창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외피를 바꾸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안 돼서 못한다, 내 세대라도 하겠다 그러면은 내부의 단열재를 좀 앞뒤로 남측하고 북측에, 혹시 외측면에 사시는 분들은 외측 쪽에라도 안에 단열재를 더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조금 투자하면 네. 몇 년 안에 뽑죠? 투자한 돈. 그거는 물가 상승률과 유가 상승률하고 비례합니다. 연동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이 너무 싸서 내가 투자하는 돈을 언제 회수하나 이 생각하지만 갈수록 이제 전기요금 오르고 에너지 비용이 높다던가 돈을 주는데도 에너지를 받기가 어려운 요즘 유럽 상황처럼 된다면 그럼요. 사실은 내가 빨리 우리 집을 고쳐놓을수록 그렇죠.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니까요.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한다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사실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걸 지금 모든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주택이고. 건강도 그렇고. 네.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지금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이 태양광 발전 그 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설치해 놓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전기 쓰는 것도 훨씬 여유로워지고요. 세상에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별로 안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